안녕하세요.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서재에서 출간된 권비영 작가의 장편소설 하란사를 소개해드리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북촌거리를 걷고 있었다. 바람도 산산하여 걷기에 좋았다. 북촌거리를 유유자적 걷고 있으면 자신이 지체 높은 댁에 마님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런 착각도 나쁘지는 않았다. 살림살이 넉넉한 방가의 부모를 만났다면 호사를 누리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부모 생각만 하면 그녀는 몹시 우울해졌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처사는 옳지 않았다. 최소한 그녀의 생각은 그랬다. 단정하게 꽃담을 얹은 귀화집이 즐비한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흩어졌다. 어머나, 이럴 어째, 저놈이, 아이고, 저놈! 다급한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잘 차려입은 여인네가 발을 동동 구르는 앞에 보자기를 뺏어든 소년 하나가 주랭랑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그가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이 뛰어오는 소년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당황한 소년이 쥐었던 보자기를 떨어뜨린 채 바닥에 뒹굴었다. 여인네가 저만치에서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다. 바닥에서 일어선 소년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곧 상황을 파악한 소년은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쯤에서 멈출 그녀가 아니었다. 튼튼한 두 다리로 소년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소년은 보기보다 허약해서 멀리 가지 못했다. 사색이 되어 멈춰선 소년은 숨을 헐떡거리며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거침없이 소년의 면상을 힘껏 후려쳤다. 소년이 뺨을 쌓안고 벌벌 떨었다. 네 이놈! 어린 놈이 벌써 도둑질이야? 그녀는 소년의 어깨춤을 움켜잡았다. 소년이 몸을 움츠리며 두 손을 마주 비벼대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남의 것을 훔쳐? 이런 빌어먹을 놈. 너 같은 놈은 혼쭐이 나야 돼. 훌쩍 큰 키의 그녀가 비로먹은 말같이 허약한 소년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당장이라도 요절을 낼 듯이 노려보았다. 어디 사는 뉘시오? 여인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예의범절하며 조신한 태도가 양반집 마님 같았다. 그녀는 여인을 바라보다 불쑥 물었다. 잃어버린 것은 없소? 그녀의 말에 여인이 보자기를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되었소. 이놈은 내가 알아서 혼쭐을 내줄 터이니 그만 가던 길 가시오. 곱상하게 생긴 여인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쁘지 않으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게 해주시오. 고마워서 그러오. 이놈은 어쩌고요? 이런 게 없으니 그만 놓아주십시다. 행색을 보니 형편이 어려운 아이 같은데. 여인은 측은한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말했다. 소년은 잔뜩 웅크린 채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년을 잡고 있던 주먹에 힘을 풀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러고 아무리 어려워도 도둑질을 하면 못 쓰느니 나라를 위한 일은 못할지언정 품팔이를 해서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소년이 그녀의 소나기에서 재빨리 몸을 빼내어 튕겨나가듯 도망치며 소리쳤다. 시발 죄수 붙었네. 퇴! 순간적으로 소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세상을 향한 분노의 불길이었다. 그녀는 소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욕을 듣고는 다시 쫓아가 녀석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이런 몹쓸 놈이 있나. 어리다고 그냥 봐주려 했더니. 우라질 놈아. 욕은 너만 할 줄 아느냐? 진짜 욕을 한번 들어볼 테냐?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년의 머리통을 세게 쥐어박았다. 소년의 비명이 자지러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이 배시시 웃으며 소년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잘못했다고 빌고 가거라. 이걸로 가다 국밥이라도 사 먹고. 여인은 오히려 동전 몇 잎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다. 소년이 빛의 속도만큼이나 재빠르게 사라졌다. 허탈한 건 오히려 그녀였다. 뭔가 역할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디 사시는 미신지요? 여인이 재차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아니, 말하기가 싫었다. 그녀는 여인의 옷매무새를 살펴보다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디 사는 누군지는 알 것 없어. 이런 거 없다 하니 되었어. 나도 이만 가보려. 그녀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여인의 고운 손이 그녀의 옷소매를 살그머니 잡았다. 하마터면 큰 돈을 잃을 뻔했어요. 집이 가까우니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그녀는 여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여인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선이 고운 얼굴이며 반지르르하게 귀티나는 흰 피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긴 했으나 묻지 않았다. 그녀도 자신에 대해 묻는 것을 싫어하니 타인에게도 궁금한 것을 묻지 않는 게 습관처럼 굳어버렸다. 단정한 옷 매무새로 보아 방가의 여인 같기도 하고 묘하게 사람을 끄는 미소는 기생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인치고는 키가 큰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그마한 몸집도 귀엽게 여겨졌다. 그녀는 끌리듯이 여인을 따라 나섰다. 아니, 어찌 벌써 오십니까? 대문을 열던 머슴이 놀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리 되었네. 3월이 오라 하시게. 대청마루로 올라서던 여인은 한쪽 손에 움켜쥐고 있던 보퉁이를 내려놓고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두툼한 것으로 보아 돈이라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았다. 그런데 어찌 여인 혼자 큰 돈을 들고 나갔던 것일까? 단정하게 빗어 쪽진 머리에 옥비녀를 꽂은 모습이 우아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곧 3월이라는 여종이 쪼르르 달려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과상 좀 내오너라. 올 때처럼 재바르게 쪼르르 사라진 여종은 준비해 두었던 듯 정갈한 다과상을 내왔다. 곶감 호두마리와 흑임자 강정이 얌전히 놓인 접시에 밥알이 동동 뜬 맑은 식혜가 담긴 깨끗한 유리잔이 정갈했다. 여인은 평정심을 찾은 듯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어찌 그리 몸이 재바르시오? 아, 뭐 마르긴 했어도 힘이 좀 센 축입니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키도 크시고. 자그마한 여인은 부러운 듯 찬찬히 그녀를 훑어보며 그녀의 미소에 응답했다. 여인네로서는 별 매력이 없죠? 아니에요. 전 몸집이 너무 작아서 키 큰 이를 보면 부럽기만 하답니다. 여인이 진심인 듯 두 손을 모으고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녀는 조금 어색했다. 어린 도둑을 잡아준 데 대한 인사로 집까지 가잔다고 따라 나선 자신이 조금 우스웠다. 그녀는 급히 식혜를 마시고 일어섰다. 비질이 잘 된 마당에 5살쯤 돼 보이는 어린 사내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청마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들인가 봅니다. 그녀는 여인의 고운 얼굴을 보며 그렇게 말했는데 여인은 배시시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는 않았다. 얼결에 대접 잘 받고 갑니다.
그 집을 나오면서 돌아보니 남편이 행색계나 하는 집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집을 비운 지 달포나 되는 남편의 얼굴이 그리웠다. 하상기를 만난 것은 그녀의 복일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아버지와 일 때문에 얽힌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무역업을 하는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으므로 가끔 그를 보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바라보는 하상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부담스러웠다. 그가 아버지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기에 면전에 대고 불편한 말을 퍼부을 수도 없었다. 그녀의 성격으로는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으나 그에게만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누구랑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떠오르는 남자는 없었다. 아버지가 어디 봐둔 남자가 있나 싶어 슬그머니 호기심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 입에서 나온 소리에 어이가 없었다. 저분 어떠냐? 너를 어여삐 보시더구나. 나이가 좀 많은 걸 빼면 나무랄 데 없는 신랑감이다. 아니, 오히려 과분하지. 그가 하상기였다. 그녀는 기가 막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뭐라 하셨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반란이 실패로 끝나면 삼족이 멸족을 당했단다. 저분이 사육신인 하위지 후손이란다. 그게 뭐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딸의 혼사를 이야기하는 마당에 사육신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알 수 없었다. 심지가 있는 분이란 이야기다. 결혼하면 후회하지는 않을 거다. 아비를 돋는 셈 치고 저분에게 시집가거라. 얼굴 한 번 안 보고 시집가는 게 다반사이던 시절이니 아버지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반감이 일었다. 그는 얼핏 보기에도 그녀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중늙은이다. 그런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는 아비의 의도는 뭘까? 아비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그의 협조와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어머니도 미웠다. 때로는 남동생 하나만 끌어안고 애지중지하는 어머니가 계모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집을 떠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버리고 말리라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참모로 일하던 할머니에게 넋두리 하듯 털어놓았다. 그녀를 부모보다 더 아끼며 도닥여준 할머니였다. 부모보다 더 마음을 얹고 기대던 어른이었다. 너 나이가 몇이냐? 할머니인 그니는 그녀를 보고 종종 그리 물었다. 17이요. 맨날 그걸 왜 물어요? 계집으로 여물었나 보려고 그러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녀의 가슴께를 흘끈거리며 쳐다보았다. 그러던 할머니에게 하상기 이야기를 하자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 좋아하는 사내가 있느냐? 아니요. 그럼 그냥 아버지 말 들어라. 나이는 좀 많아도 배울 점도 많고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더라. 상처를 했으니 새신랑이나 마찬가지지. 돈도 많단다. 그 말을 할 때 할머니의 표정은 은근하고 다정했다. 그 순간 그녀는 할머니 말을 따르기로 했다. 고향인 평양에서 떠나온 이후로 고생고생하다 겨우 안정된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그를 사윗감으로 점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본처에게서 난 자식이 넷이나 있긴 해도 어린아이도 아니고 살림살이 넉넉하니 궁색하지 않아서 좋을 것이야. 늘 배를 꼴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누더기 같아 싫었는데 비단 옷에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혼처를 마련해준 아버지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판이었다.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인 나라에서 아버지도 야망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기로 마음을 먹기는 했으나 그 순간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스스로 부모가 없는 고아인 양 살 것이라 생각했다. 고아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좋은 혼처도 없을 것이었다. 가서 너만 잘하면 사랑받고 살게야. 덕담이었다. 할머니로서는 그 말이 진심을 담은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이다. 가난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는 욕을 잘했다. 부모보다 가까이 지낸 할머니에게 유산처럼 받은 게 있다면 욕하는 것이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욕으로 풀었다. 욕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졌다. 첫날 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아버지뻘 되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족도리를 벗길 때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른 것뿐이었으니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거기에 막상 늙은 남자가 곁에 오자 와락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욕이 나오려는 걸 참고 이를 악물다가 터진 본물이었다. 놀란 건 오히려 남자였다. 옷고름을 풀던 손이 멈추더니 한참을 앉아있다가 자리에 누웠다. 불은 꺼졌고 창밖은 밝았다. 푸르스름한 달빛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말했다. 손 안 댈 테니 그냥 잡시다. 한숨 섞인 큰 숨을 쉬고 그는 돌아 누웠다. 제 손으로 옷을 벗고 그의 발치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샜다. 아침 햇살이 방 안까지 들이칠 즈음에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쓰러지듯 모로 누운 그녀의 어깨에 이불이 덮여 있었다. 그가 누웠던 이부자리는 비어 있었다. 화들짝 놀라 문밖 사정을 살폈다. 하인들이 오가는 소리가 부산스러웠다. 마당을 비지라는 소리, 부엌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님 깨신다. 조용조용 움직이거라. 마님. 그 말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퍼졌다. 마님. 입속으로 그 말을 되뇌어 보았다. 그에 대한 마음이 봄날 부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바뀌어 갔다. 하지만 사랑 따위의 감정은 아니었다. 사실 사랑이 뭔지도 몰랐다. 초야도 치르지 않은 채 그날로 그녀는 마님이 됐다. 첫날 밤을 제대로 못 치른 사연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찬노인 한평댁만 눈치를 챘으나 그런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꽃잎 같은 혈흔을 하얀 이부자리에 남긴 날 이불을 거두던 한평댁이 배시시 웃었다. 인천 벌감이라는 벼슬아치인 하상기는 너그럽고 다정했다.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무엇든 그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허락했다. 전처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동대문 외곽의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고친 것도 하상기가 그녀에게 베푼 배려였다. 그것이 나이 많은 호라비가 나이 어린 여자를 취한 대가라 해도 상관없었다. 그런데다 그녀는 성격조차 서글서글하고 시원시원해서 하상기의 마음에 쏙 들었다. 골골 앓다 죽은 본처를 보며 느꼈던 갑갑함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가끔 지나칠 정도로 거칠고 사나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조차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주 집을 비우는 미안함을 메꾸는 방법으로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 밀어주었다. 가정을 버리겠다는 말을 했을 때도 하상기는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
막 개화바람이 불기 시작한 터에 여성들이 선교사들에게 공부를 배우러 다니는 일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하상기 밑에서 꽃처럼 피었다. 요즘 미국 선교사들이 여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 많다 하니 나 없는 동안 무료하게 지내지 말고 그런 곳에 가서 동무도 사귀고 공부도 하시게. 무엇보다 듣기 좋은 말이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인천에서 별감이라는 벼슬에 있는 덕인지 생각도 고루하지 않고 툭 트인 하상기가 그녀는 고맙기만 했다. 난생 처음 하인을 부리는 생활이 흡족했다. 그녀는 차츰차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다.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선교사들을 보기 위해 정동교에도 기웃거려 보았다. 그곳 사정을 알아보려는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얼간이 노릇을 하기 싫어 나름대로 알아보고 나서려는 것이었다. 교회에서 울리는 노랫소리도 참 편안하고 듣기에 좋았다. 왠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았다. 환한 얼굴로 서로에게 인사하는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내친 김에 위세당당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북촌 거리도 거닐어 보았다. 그러다 그 여인도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녀가 몰랐던 세상이 그곳에 존재했다. 편안한 시간 되셨는지요? 이것으로써 하란서 작품의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